4장 의사결정 이론입니다. 의사결정의 이제 개념부터 한번 볼게요.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한 가지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이고요. 미래 행동 방안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행위입니다. 여러 대안들 가운데 선택하고 결정하는 합리적 문제 해결의 과정이다. 의사결정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굉장히 광범위해요. 특히나 이제 정책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 의사결정 이론과 사실은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학교 현장이 됐든, 어떤 학교의 어떤 위원회가 됐든, 거기서는 반드시 이제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이제 이론이 되겠죠. 그래서 의사결정의 과정을 보면 문제의 인지 및 정의, 문제가 뭔지를 알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개념 규정, 정의를 내려야 되고 그 다음에 자료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준거를 설정을 하고 그러니까 목표를 설정하는 겁니다. 행동 계획과 전략을 개발해서 행동 계획의 실행과 평가, 이러한 과정입니다. 체제 모형, 예, 체제 모형. 자, 그래서 이제 의사결정이 있어가지고 제일 중요한 게 이 모형입니다. 이 모형. 그래서 첫 번째 합리 모형부터 한번 볼게요. 목표 달성을 위해 모든 대안을 탐색한 후에 최선의 대안을 찾는 모형이에요. 의사결정 시에 의사결정자가 제기된 문제의 성격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의사결정자는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모든 대안들을 검토하고 비교해서 분석할 수 있다. 네 번째, 의사결정자의 전지전능, 최적 대안의 합리적 선택, 목표의 극대화, 완전한 경제적 합리성 등을 전제로 하는 이상론적이고 낙관적인 모형이에요. 매몰 비용, sunk cost라고 되어 있는데 매몰 비용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부가적으로 드는, 쓸데없이 들어가는 그러한 비용들, 이런 것들을 갖다 무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벽하기 때문에 이런 비용들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낭비되는 요소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 편입 분석을 통해서 최선의 대안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이상적이긴 하지만 사실은 불가능하죠.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든지 모든 대안을 검토할 수 있다. 그러지 못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의사결정의 과정을 보면 문제를 확인하고 목적과 세부 목표를 선정하고 모든 가능한 대안을 작성을 하고 각 대안에 대한 결과를 검토를 한 다음에 모든 대안을 목적과 목표에 의해서 평가를 한 다음에 최선의 대안을 선택을 하고 결정한 사항을 시행하고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체제 이론에 있어가지고 그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전형적인 모습인데 비판이 나오겠죠. 인간의 합리성은 제한적이다. 환경의 불확실성이 너무 커서 모든 사안에 대해서 합리성을 활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이상적인 목표와 대안, 실행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수단 선택 등 현실적인 측면보다 논리적 당위성만을 강조해서 구성원들이 수용하기 어렵다. 당연히 그러겠죠. 사실 이게 이제 어떤 의사결정에 있어가지고 그 목표가 돼요, 목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방향성이 되고.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제 이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게 바로 이제 점증 모형이에요. 린드브롬하고 이제 윌다브스키가 제안한 건데 기존의 정책들을 바탕으로 점진적인 개선을 도모해 나가려는 모형이에요. 다원주의 사회인 미국의 정책 결정 과정을 분석한 모형으로 제한된 수의 대안만 검토해서 실현 가능한 정책을 결정하는 현실적이고 실증적인 접근이죠. 아까 이제 있었던 합리 모형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정치적 합리성, 제한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계속적인 비교를 통해서 대안을 검토하고 매몰 비용을 고려합니다.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되는 그런 비용들도 감안을 해야 된다. 문제가 불확실하고 구성원 간의 갈등이 커서 대안의 개발이 어렵고 결과 예측이 어려운 경우에 이제 적합하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선을 추구하기보다는 소극적으로 악을 제거하는 데 관심이 있다. 말하자면 최선이 아닌 차선을 선택하는 거예요. 최악보다 차악이라도 이제 선택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점증 모형입니다.
그래서 장점, 첨예한 갈등이나 문제를 야기하지 않고 안정적인 정책 결정과 집행을 할 수 있고 정책에 대한 폭넓은 지지를 얻기 쉽고 실현 가능성 높은 대안을 선택할 수 있죠. 그런데 비판은 적극적으로 새로운 목표를 추구하기보다는 드러난 문제나 불만의 해소에만 이제 주력을 하는 겁니다. 장기적인 계획적 변화를 거부하고 점진적인 개선을 도모하여 보수적이고 대중적인 모형이다. 이런 이제 비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나타난 게 바로 이제 만족 모형이 됩니다. 마치하고 이제 사이먼, 앞서서 이제 이 사이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었잖아요. 그 행동주의에서 주장한 것으로 합리성의 한계를 수용해서 제한적 합리성에 입각한 현실적이고 실증적이고 기납적인 모형으로 이제 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이먼에 있어가지고 행동주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 있어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제한적인 여건이나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만큼 합리적이고 경제성 있게 그 행동을 갖다가 꾸려 나갈 것이냐, 바로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최적의 대안보다는 현실적으로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찾는 모형이에요. 객관적인 상황적 조건보다는 의사결정자의 행동, 사회 심리적 특성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다. 비판, 만족할 만한 상태를 결정하는 기준이 무엇이고 기준을 구성하는 변수들이 무엇인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정책 결정자의 개인적 차원이 강조됨으로써 조직 차원의 거시적 의사결정을 설명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죠. 역시 주관적이고 보수적인 모형이어서 쇄신적이고 창의적인 대안 탐색 활동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이제 비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이제 혼합 모형, 혼합 주사 모형이에요. 에치온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제시된 모형인데, 에치온이도 교육학자이기도 해요. 교육에 굉장히 많은 이제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논의에 참여하고 그랬던 대표적인 학자 가운데 하나입니다. 에치온이는 행정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지만 교육학에 있어가지고도 주목할 만한 족적을 남긴 사람이에요. 이상주의적인 합리 모형과 보수적인 점증 모형의 장점을 결합시킨 제3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기본 방향의 설정은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기존의 정책을 토대로 점진적인 개선을 찾는 거죠. 앞쪽에 있는 것은 합리 모형, 뒤쪽에 있는 것은 점증 모형이 되겠죠. 그래서 비정형적 문제의 장기적 전략은 합리 모형, 정형적인 문제, 단기 전략은 점증 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래서 대안 구분이 어렵고 결과 예측이 어려운 불확실한 상황에서 일관된 만족스러운 대안을 선정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새로운 모형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기가 쉽겠어요? 네. 어떤 것은 비정형적이고 어떤 건 정형적이고, 사실 문제의 어떤 정형성을 갖다가 판단하기도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절충적 모형이다 그래가지고 이론적 독자성이 부족하다, 그런 비판을 받죠. 이런 박쥐 같으니라고 막 이런 비판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최종 모형입니다. 누로가 이제 제안한 모형인데, 점증 모형과 만족 모형의 타성적인 특성을 비판하면서 그 대안으로 이제 제시한 건데, 합리 모형과 점증 모형의 장점을 살리려는 모형이에요. 혼합 모형하고 이제 유사한데, 최종 모형의 합리성은 초합리성을 고려한다. 이런 점에서 다르다. 그래서 의사결정에서는 합리적인 고려만이 아니라 직관적 판단이나 통찰력, 상상력과 같은 초합리성을 활용한다. 그래서 최종 모형에서 최적이란 모든 것이 고려된 것이라는 점에서 최선이며 지고지선이 아닌 주어진 목표에 도움이 되는 가장 바람직한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비정형적 의사결정 모형, 질적 모형, 이라고 이제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피드백을 중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의사결정 과정을 한번 볼게요. 투입, 초결정 단계예요. 의사결정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단계. 그래서 문제를 확인하고 목적과 세부 목표를 선정하는 등 의사결정의 전략을 확정하고, 변환, 의사결정 단계로 가는 겁니다. 대안의 효과와 비용을 예측하고 비교해서 최적의 대안을 선정하고, 산출, 후 결정 단계. 대안을 시행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피드백을 하는 겁니다.
글쎄요. 글쎄요 아니에요. 예. 장점, 초합리성을 개념을 도입해서 합리 모형을 더욱 체계적으로 발전시켰다. 비합리적이라고 배제되어 왔던 요소들도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최적의 정책 결정을 위한 핵심 요소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해 주어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의사결정을 정당화하는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개념이 불분명한 초합리성에 의존하고 있어서 비현실적이다. 그렇죠. 초합리성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누가 보여줄 건데? 누가? 히틀러가요? 뭐 스탈린이요? 아니면 누구요? 누가 보여줄 건데? 아, 노스트라다무스? 의사결정에서 비합리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 외에는 합리 모형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자, 세 번째. 초합리성이라는 의사결정 요소는 엘리트 집단에 의한 비민주적 결정을 합리화할 수 있어요. 그렇죠. 누구 한 사람의 말이면은 그게 법이 되고, 그게 의사결정이 되고, 그 뜻대로, 네 맘대로 하셔요. 그런데 그게 초합리성이래요. 말이 되나요? 인간은 완벽하지 않아요. 인간은 그 누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한 사람의 초합리성이 기대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쓰레기통 모형입니다. 가비지 캔 모델이라고 되어 있죠. 코엔하고 마츠하고 올센 등이 제시하였고, 불확실성이 높은 조직에서 나타나는 의사결정 모형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 마치도 그렇고, 올센도 그렇고, 사실은 그 합리적 선택 이론이라고 하는, 행동주의 쪽에서 연결돼가지고 나오는 건데, 그 합리적 선택 이론, 레셔널 초이스 시오리라고 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저 사람들이 그 합리적 선택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체계화시키면서 경제학, 정치학, 이 행정학도 마찬가지고 비약적인 발전을 갖다가 이루게 됐어요. 비약적인 발전. 어쨌든 이 사람들이 이제 제시한 건데요. 불확실성이 높은 조직에서 나타나는 의사 결정 모형입니다. 대학의 조직처럼, 대학 조직의 경우처럼 조직화된 무질서의 환경 속에서 첫 번째, 의사 결정자들의 선호가 다양하고 불분명한 선호와 목표라고 되어 있죠. 목표와 이를 달성하려고 하는 기술이 불분명하여 경험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크고 방법과 수단이 이제 불명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사결정 참여자가 수시로 변경되어 유동적인 특성을 띈다. 일시적인 참여라고 되어 있죠. 요렇게 이제 세 가지 측면이 조직화된 무질서의 환경이에요. 이런 조직에서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겠죠? 어떤 문제, 당면한 문제, 해결해야 될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제기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참여하는 이제 의사결정 참여자들이 있고, 해결책을 선택할 기회라고 하는 것이 주어질 테고, 이런 네 가지 요소가 우연한 시점에 마치 하나의 쓰레기통에 던져져 이루어지는 것 같이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쓰레기통에 문제 해결책, 의사결정 참여자, 그 다음에 해결책의 선택 기회라고 하는 것이 짬뽕이 돼서 와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면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쓰레기통 모형은 의사결정 이론의 폭을 확대하였다는 장점이 있지만 모든 조직이 조직화된 무질서의 환경적 속성을 가진 것은 아니므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죠. 그렇죠. 대학 같은 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학같이 이렇게 하이라키가 있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또 교수들마다 또 다양하잖아요. 정말 괴짜들도 많고 이 스피커가 큰 이렇게 말하자면 굉장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교수들도 있지만 진짜 월급 따박따박 이렇게 얘기하면 월급을 따박따박 받으시면서 존재감 없이 정년을 마치시는 교수님들도 많고 또 수많은 계약직 우리 강사들이죠. 시간 강사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대학 조직 같은 데는 없어요. 특히나 우리 이제 초등, 중등 학교와 같이 그렇게 체계화된 어떤 조직, 제도 속에서는 사실은 이게 이런 쓰레기통 모형이라고 하는 게 불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의사결정의 참여 모형입니다. 의사결정에 참여를 하는데 그 참여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양태를 보이는가, 어떤 특성을 보이는가 하는 걸 갖다가 이제 모형화시킨 거예요. 브리지스가 이제 참여적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를 했어요. 조직 구성원들이 의사결정의 수용 영역 안에 있는지, 그 밖에 있는지에 따라서 참여시키는 기준을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의 수용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의 구성원이 상급자의 의사결정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기꺼이 받아들이는 영역이에요.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acceptance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 영역 안에 있는 경우 구성원들을 의사결정에 참여시키지 않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이미 이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의사결정에 굳이 참여시킬 필요가 있나요? 수용 영역 밖에 있는 경우 구성원들을 의사결정에 참여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런 사람들은 구슬려야죠. 야, 이리 와.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 의사결정이 수용될 수도 있고 수용되지 않을 수도 있는 영역을 회색 영역, 한계 영역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제 참여 수준의 이제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적절성 검토라고 돼 있죠. relevance라고 돼 있어요. 얼마만큼 관여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relevance라고 하는, 이게 적절성이라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름을 붙였지만 relevance는 얼마만큼 관여되어 있느냐. 의사결정 결과에 대해 구성원이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느냐를 검증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그 의사결정과 관련해가지고 내가 관련되어 있느냐. 그래서 구성원이 자신과의 이해관계가 높으면 참여에 관심을 보일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참여에 관심이 없을 것이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relevance. 내가 얼마만큼 관련되어 있는지. 전문성 검토라고 되는데 expertise라고 되어 있잖아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구성원이 유익한 공헌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졌는가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성이란 해결하고자 하는 분야나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문제 해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면 좋겠죠. 문제 해결에 있어가지고 어떤 대안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상황에 따른 참여적 의사결정의 유형을 갖다가 쭉 설명을 해놨는데 거기 보면 359페이지에서 360페이지까지 네 가지. 그러니까 적절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네 가지 그 꾸러미를 갖다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적절성. 그러니까 내가 관심도 많고 전문성 또 있어요. 구성원이 개인적 이해관계와 전문적 지식을 모두 가지고 있어서 수용 영역 밖에 있는 경우 이렇게 돼 있죠. 이 경우 구성원을 의사결정 과정에 자주 참여시키고 문제를 인지하고 정의하는 초기 단계부터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죠? 관심이 많아요. 또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전문성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 이런 사람들은 자기 주장이 강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수용 영역 바뀝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존심도 세고 그럴 테니까 여보세요. 같이 하시죠.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급자는 구성원 소수의 의견까지 보장하는 의회주의형 의사결정 방식을 채택하도록 한다. 자, 두 번째는 적절성과 이제 적절성은 있고 전문성은 없는 경우예요. 구성원이 결과에 대해 이해관계는 가지고 있지만 전문적 지식이 없는 경우입니다. 구성원이 이제 한계 영역에 있는 경우예요. 구성원을 가끔 참여시키고 관련돼 있으니까 최종 대안을 선택하는 단계에서 제한적으로 참여시킵니다. 왜? 전문성은 없으니까요.
참여시키는 목적은 최종 결정을 하기 전에 구성원에게 이해를 구하거나 합의를 도출하여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예요. 관심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전문성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시비를 걸 수 있어요. 모르면서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상급자는 구성원의 부분적 참여로 의사결정에 대한 감정적 반항을 감소시켜서 마찰이 없도록 하는 민주적 접근 방식을 택하게 됩니다. 자, 적절성이 없어요. 전문성은 있어요.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별로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요. 근데 전문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어요. 구성원이 이제 역시나 한계 영역에 있는 경우인데 의사결정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아이디어나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제한적으로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겠죠. 전문성은 있으니까. 그러니까 고견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I don't care. 나 별로 관심 없어요. 근데 선생님의 고견을 갖다 꼭 듣고 싶습니다. 자, 적절성, 전문성.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래요. 그런데 잘 몰라요. 구성원이 이해관계도 전문적 지식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 구성원이 수용 영역 내부에 있으므로 참여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의 의견을 갖다 굳이 구할 필요가 없죠. 요거는 이제 상식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보통의 경우에 있어서 상식적인 거를 갖다가 이렇게 말하자면 브리지스가 이론으로 꾸며놓은 겁니다. 쉽죠? 이론 만들기 쉬워요. 근데 인투이션이 있어야 돼요. 인투이션. 어떤 현상. 굉장히 우리의 이제 일반적인 그런 거지만 딱 보고 인투이션을 가지고 저렇게 또 명확한 구분서를 만들어서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호의하고 타투의 참여적 의사결정의 규범 모형이 있습니다. 자, 특징을 보면 이해 관련성과 그렇죠? 아까 그것과 유사한 거예요. 관련성, 렐러번스하고 전문성, 유무에 따라서 수용 영역 안과 밖 그리고 한계 영역을 구분하고 네 가지 유형의 참여 의사결정의 규범 모형을 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봤었던 브리지스와 유사한데 요거를 갖다가 이제 이 사람들 나름대로 유형을 갖다가 이제 구분한 겁니다. 이해 관련성하고 전문성. 그래서 이해 관련성하고 전문성이 있으면 수용 영역 밖. 아까 같죠? 이해 관련성도 없고 전문성도 없으면 수용 영역 안. 이건 이제 우리가 알았던 거예요. 근데 요거를 갖다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전문성 한계 영역, 이해 관련성이 있으니까 관련성 한계 영역,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명칭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의사결정의 유형을 보면 수용 영역 밖의 경우에 수용 영역 밖에 존재하고 관련성과 전문성을 모두 가진 경우 반드시 최대한 참여시켜야 하고 결정 방법은 의회 민주식이어야 한다. 이건 아까 봤던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수용 영역 밖이라 하더라도 관련성, 위임성, 신뢰성, 유무에 따라 의사결정 참여 수준이 달라진다. 관련성은 조직의 의사결정에 임할 수 있느냐의 신뢰 기준이다. 구성원이 개인적 이해와 조직의 이해가 상충했을 때 조직의 이해와 개인의 이해를 균형 있게 고려하는 경우, 관여성이 있는 경우에는 참여를 극대화해야 한다. 이런 사람들은 참 도움이 되겠죠. 반대로 개인의 이익을 위주로 의사결정에 임하는 경우, 관여성이 없는 경우 참여가 제한되어야 하는 갈등적 상황이에요. 자기 주장만 막 해요. 그러면 그거를 적절하게 조절을 해줘야 되겠죠. 자, 관련성 한계 영역입니다. 수용 영역 주변에 존재하며 관련성은 있으나 전문성이 없는 경우로 최종 선택 단계에서 참여시키며 민주적 결정 방식이어야 한다. 이거 아까 하고 같았어요. 같은 내용이에요. 이 경우 의사결정에 참여시키는 노력은 이미 내려진 의사결정에 들러리 선다는 인식을 주어서 도리어 좌절감과 적대감을 생기게 할 수 있다. 의사소통이 원만하고 의사결정에 저항이 적을 때 제한된 범위에서 참여시키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자, 전문성 한계 영역. 수용 영역 주변에 존재하며 관련성은 없으나 전문성이 있는 경우로 대안 모색 및 결과 예측 단계에서 참여시키며 민주적 결정 방식이어야 한다. 이 경우에 무차별적인 참여는 도리어 소외감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그렇죠?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기는 존중을 받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그런 말 많이 써요. 개나 소나 말이나 다 참여시킨다. 그런 경우에는 뭐야? 이러려고 나를 갖다 여기에 집어넣은 거야?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수용 영역 안에 존재하며 관련성도 전문성도 없는 경우로 의사결정에서 배제시킨다. 이 경우에 관련성도 전문성도 없음에도 참여를 강요하게 되면 저항을 하는 비협조적 상황이 나타나므로 주의해야 한다. 귀찮게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나 관심도 없고 나 잘 알지도 못하는데 왜 귀찮게 해? 질리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비협조적인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 결정 구조, 그래서 집단 합의, 모든 집단 구성원들이 결정에 평등하게 참여하여 전체 합의에 결정하는 게 집단 합의고, 다수결, 집단 자문, 전체 집단의 의견을 청취하지만 결정을 내릴 때 구성원의 요구를 반영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자문이에요, 자문. 개인 자문.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개별적인 자문을 받지만 역시나 결정을 내릴 때 자문이기 때문에 요구를 반영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의견은 뒷대 내 맘대로. 그런 경우들입니다. 일방 결정. 구성원들의 협의나 참여 없이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이제 일방 결정이 되겠지요. 자, 그래서 여기에 그 지도자의 역할과 이제 기능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통합자. 각기 다른 다양한 입장을 통합하여 일치된 목표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 교섭자, 촉진자. 개방적인 논의를 촉진하고 신중한 고려를 지원하고. 교육자. 쟁점에 대해 설명하고 토론을 이끌며 결정 사항을 수용하도록 이끈다. 간청자, 청취자, 자문을 요청하고 결정의 질을 개선하는 사람. 지도자, 일방적인 결정을 하고 효율성을 추구하는 사람. 지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의사결정 상황과 구조예요. 그래서 수용 영역 밖, 관련성 한계 영역, 전문성 한계 영역, 그 다음에 수용 영역 안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관련성이 있는 경우, 관련성이 없는 경우로 이제 수용 영역 밖을 나누고, 그래서 상황은 민주적이고 여기는 이제 갈등적이 돼요. 그래서 항상 광범위하게 제한적으로. 그래서 이제 의사결정 구조가 집단합의나 다수결이 되고, 집단합의 같은 경우는 통합자가 되고요. 다수결은 교섭자, 촉진자가 되고, 집단자문, 여기서는 집단자문. 자문만 구하고, 이거를 갖다가 채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모든 사람들한테 자문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지도자가 이제 교육자. 관련성 한계 영역, 이해 당사자가 되고, 전문성 한계 영역은 이제 전문가죠. 가끔 제한적으로, 여기도 가끔 제한적으로 해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이해 당사자, 여러 사람들이잖아요. 집단 자문을 하고. 이게 전문가잖아요. 한 사람 개인 자문을 하고. 집단 자문이니까 이거를 갖다가 모색하는 거는 교육자의 형태. 여기는 간청자. 그렇죠. 전문가한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고. 수용 영역 안.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비협조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돼도 좋고 저렇게 해도 좋고. 그래서 참여는 배제시키고,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지도자의 역할은 앞서 봤던 이제 지도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위와 미스켈의 교사들의 의사결정 참여에 관한 연구예요.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 기회는 교사들의 사기와 학교 조직에 대한 열을 위해 중요하다. 의사결정은 당연히 교사들의 만족도를 높여주겠죠. 교사들은 의사결정에 참여시키는 교장 선생님을 선호할 거고, 의사결정은 질적으로 수준이 낮거나 교사들이 수용하지 않을 때 실패한다. 교사들은 모든 의사결정에 참여하기를 기대하지도 원하지도 않는다. 연구를 해봤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결정에서 교사와 의사결정자의 역할과 기능은 문제의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이제 이러한 연구 결과를 보여주었어요. 자, 브룸과 예튼의 의사결정 방법.
다섯 가지 의사결정 형태를 이제 제시하고, 의사결정자는 상황에 따라 다섯 가지 의사결정 형태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다. 자, 상황에 따라서 의사결정 형태를 갖다 구하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어떤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맞춰서 의사결정 형태를 선택해서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의사결정자는 상황을 올바로 진단하고 적절한 의사결정 형태를 선택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이제 쭉 의사결정의 형태를 갖다가 다섯 가지로 제시했다고 했잖아요. A1형이 autocratic 1이에요. 단독결정, 독단적인 의사결정이에요. 의사결정자가 혼자서 이용 가능한 정보를 활용해서 문제 해결 및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A2, autocratic 2, 정보 수집 후 단독 결정. 의사결정자가 구성원들로부터 정보를 구하고 단독으로 결정을 하는 거고. C1형, consultative 1, 개별 자문 후에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C2, consultative 2예요. 집단 자문 후에 의사결정을 하고. 그룹 스타일 2, 집단 결정, 집단적 의사결정이에요. 의사결정자가 구성원들과 함께 대안을 모색하고 문제 해결 및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선택을 위한 규칙이에요. 의사결정의 질 보호. 첫 번째 그거였죠. 질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도자 정보 규칙. 지도자가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정보나 전문 지식이 없으면, A1, 단독 결정은 제외한다. 지도자가 잘 몰라요. 정보도 잘 없어요. 그러면 독단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목표에 합치되는 규칙. 구성원들이 조직 목표에 합치되게 의사결정을 할지 확신하지 못하면, G2, 집단 결정은 제외한다. 집단에 유리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구성원들이 그럴 가능성이 없어. 그러면 집단 결정은 해서는 안 되겠죠. 비구조화된 문제의 규칙. 지도자가 충분한 정보와 전문 지식이 부족하고 당면한 문제도 비구조화되어 있는 의사결정을 할 때는 구성원들 간의 문제 해결 방법과 관련 정보를 상호작용을 해야 된다. 따라서 A1, A2. A1이 뭐였어요? 단독 결정이었잖아요. 이거 안 돼요. 그렇죠? 지도자가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A2는 뭐였어요? 정보 수집 후 단독 결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보나 이런 것들이 역시나 없어요. 그러니까 autocratic 단독 결정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C1, 개별 자문 후 의사결정이에요. 개별적으로 자문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C1도 제외한다. 그렇죠? 자, 의사결정의 수용성 보호. 수용성의 규칙이에요. 앞서서는 뭐였어요? 질 보호하기 위해서 일단 배제돼야 되는 것들을 갖다가 이제 얘기를 했던 거라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의사결정의 수용성 보호. 수용성 규칙. 구성원들의 의사결정 수용이 효과적인 시행에 필수적이라면 A1과 A2 같은 단독 결정은 안 된다는 거예요. 갈등 규칙. 구성원들의 의사결정 수용이 중요한 경우에 구성원들이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 과정을 재구조할 수도 있다. 그래서 A1, A2 단독 결정 안 되고 개별 자문 후 하는 그러한 개인 결정 역시 안 되고, 공정성 규칙. 결정의 질은 중요하지 않지만 의사결정 수용 여부가 중요하고 구성원 전체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는 경우에, 전체 의견이 반영되어야 되겠죠. A1, A2, C1, C2는 제외할 수 있다. 그렇죠? 주최 측 맘대로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수용 우선의 규칙. 구성원들의 의사결정 수용이 중요하고 구성원들이 신뢰할 만한 경우에는 A1, A2, C1, C2를 제외하고 G2를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 브룬과 예틴이 얘기하는 의사결정 방법이 됩니다.